그러면 저렇게 1.1도 올라간 그 기온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예, 급격한 산업화와 육식 등의 이런 생활 변화로 인해서 인류가 초래한 지구온난화는 특히 2019년에 지구 시스템에 예상치 못한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19년? 그리고 이때 인도양의 기후 관측 역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대이변이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인도양의 이 동쪽하고 서쪽 사이에 온도 차이가 무려 2도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에? 뭐지? 근데 저희는 사실 체감상 2도는 별거 아닌 거라고 느껴지는데. 이 바닷물의 수온이 온도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고 이게 상당히 거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온이 바뀐다는 거는 엄청난 열이 거기에 공급이 됐거나 또는 엄청난 열이 빠져나갔거나 이런 거대한 열의 변화를 말합니다. 규모가 다르구나. 그래서 인도양 양 끝에 나타난 이 2도의 차이는 심각한 기상이변을 예고하는 무서운 전조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로 최악의 재앙이 닥친 나라가 호주였던 겁니다. Please stand by. What's the location of your emergency? They're on the driveway, but there's fires broken out up closer to the house. 그리고 모든 국민을 이 공포와 혼돈으로 내몰았던 끔찍한 재해가 바로 초대형 산불이었죠. 진짜 무서운 시기였어요. 아니 이게 진짜 전 세계 뉴스 다 나왔잖아요, 이거. 진짜 저렇게 새빨갈 수가 있나? 어떻게 들어가 거기? 근데 저것도 기후에 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저렇게 막 타고 저러는 것도? 그렇죠. 왜냐면 이제 어차피 나무가 타면서 거기서 이제 보관됐던 이산화탄소 또 배출되니까. 그러니까. 와, 저 빨간 하늘 보세요. 와, 진짜 지옥이다, 지옥. 와, 너무 무서워. 초기에 불이 붙은 곳은 호주 동남부의 뉴 사우스 웨일스 주하고 이제 퀸즐랜드 주의 두 군데였습니다. 이 건조한 산에 갑자기 마른 번개가 막 내려치고 이러면서 불씨가 붙고 산불이 시작됐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만 해도 산불이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사이에 이렇게 광활하게 넓은 이 호주 대륙에서 산불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고 강하게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시 상황이 아주 전쟁과도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뉴 사우스 웨일즈 주 정부에서 이 산불 진화를 위해서 연 인원 25만 명 이렇게 투입을 하고 소방 차량 700대와 항공기 100대 이상 이렇게 동원을 해서 화재 진압을 시도하는데요. 심지어는 미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캐나다 등등 해외에서도 1,000명이 넘는 대규모 소방팀을 지원받아가지고 현장에 투입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챔버 씨 진짜 그때 당시에 그 호주 사람들 반응이 어땠어요? 산불 막 안 꺼질 때. 진짜 호주에서는 원래 몇 년에 한 번씩 큰 산불이 발생할 수도 있긴 한데 이번에는 진짜 멈추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안심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끔찍한 상황이었어요. This is literally not real. This is not real. Oh my god, I can't see anything. I can't see anything. That's massive, man. I've never seen that before. Huge. It's frightening. It's a monster. It's ravenous. 몇 달째 이어진 최악의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호주 남동부 지역에 갑자기 우박이 쏟아졌고 거대한 먼지 폭풍까지 발생했습니다. 너무 이상한데요? 이게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지? 뭐야 이거? 아니 뭐야 이게. 소리 들어봐, 소리. 저거
맞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크기를 보세요. 이게 거의 뭐 골프공 크기의 이런 우박이 도시에 폭풍처럼 막 이렇게 몰아치면서 도시가 다 아수라장이 돼버린 거죠. 이게 떨어진다고? I have never ever seen anything like this in my life. 우와. 자동차가 완전 유리가 다 깨졌네요. 큰 피해를 봤죠. 피할 곳이 없네 진짜. 너무 위험했겠다. 아니 교수님 근데 여기에 왜 갑자기 또 우박이 떨어진 건지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예, 아까 불이 나면은 뜨거운 공기가 가벼워지니까 가열이 되니까 치솟아 오른다 그랬죠. 상공으로. 치솟을 때 재, 먼지, 뭐 수증기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붙어가지고 막 올라가죠. 그러다 그 자리에서 얼어버려요. 다 얼죠. 당시에는 이 워낙 대규모 화재니까 상승 기류도 아주 강하고, 그러니까 이 상승 기류를 타고 하늘 위에서 이 거대한 이런 우박들이 계속 반복해서 오르내리다가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얼음 덩어리가 돼가지고 녹을 새도 없이 그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말이 아닌데 지금 이 정도면은 호주의 피해가 엄청났겠어요. 네, 이 무서운 화재가 피해도 아주 역대급으로 있었겠죠. 이 화재로 불탄 면적이 약 12만 제곱킬로미터인데 한국 국토 면적이 10만 제곱킬로미터니까 우리나라 한국 전체보다도 더 넓은 땅이 불타서 폐허가 돼버린 겁니다. 아이고. 호주 전체 숲의 약 14%가 불이 탔고 수십 개의 국립공원과 약 2만 개 이상의 농장이 피해를 입게 됐었고요. 이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를 우리 돈으로 하나로 따지게 되면 약 80조 원 이상 이렇게 추산이 된다고 하니까요. 호주 역사상 최악의 재난 중 하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하지만 호주에 내린 폭우는 또 다른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비가 엄청난 양의 홍수가 돼서 다시 도시를 덮치게 됩니다. 이번에 또 홍수야? 호주 역사상에 이렇게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남긴 산불은 시작도, 과정도, 끝도 아주 다 이상하기가 이를 데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야, 진짜 최악이었구나. 진짜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건지 너무 궁금할 것 같기도 해요. 네. 6개월 동안 호주를 뒤덮었던 이 잇따른 재해들을 설명하면은 기후 위기가 불러온 기후 재난, 기후 재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 인도양에서 나타났던 이 2도의 수온 차이가 대체 호주에 왜 이런 기후 재난을 불러왔을까요? 궁금합니다. 자, 2019년 가을 인도양의 동쪽과 서쪽의 온도 차이가 관측사상 가장 극단적으로 이렇게 벌어졌었는데요. 인도양 서쪽의 수온이 평소보다 더 뜨겁게 올라갔고 동쪽의 수온이 평소보다 차갑게 내려갔습니다. 그 이유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구에 추가로 공급된 열에너지의 90% 이상을 흡수하는 곳이 바로 바다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1초에 원자폭탄 4개, 5개씩 터지는 만큼의 열이 매년 거의 바다에다가 다 축적이 되면서 바다가 이 열을 감당하지 못하고 대기 순환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다 바꾸면서 각종 이변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바다가 중요하구나. 네, 실제로 2019년은 지구 평균 온도가 지난 2000년을 통틀어서 두 번째로 높았던 그런 해였고요. 인도양에서도 이때 바로 이변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인도양 동쪽에서는 주변에 있던 바로 호주에 극단적인 폭염과 가뭄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뭄이 생겼구나. 그래서 이제 가뭄 때문에 폭염 때문에 아주 뜨거워진 이 대지는 시한폭탄 같은 상태가 돼버립니다. 작은 스파크만 이렇게 하나 생겨도 불이 막 번지게 되는 그야말로 대륙 전체가 불쏘시개가 된 상황이죠. 이 대륙 전체가 이런 상황이니까 어떤 노력을 해도 이 산불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 인도양의 동쪽에서는 가뭄이 일어났다고 하셨는데 서쪽에서도 기상이변이 생겼나요? 예, 맞습니다. 원래 지구 전체의 순환 시스템에서 물의 양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순환 과정에서 어디선가 비가 극단적으로 내리지 않았다는 거는 어딘가에서는 비가 극단적으로 많이 내렸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동쪽에서는 아까 온도가 낮아졌잖아요. 서쪽에서는 평소보다 더 뜨거워지니까 이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거대한 비구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만들어진 비구름이 비를 어디에 뿌렸겠습니까? 아프리카 아니에요? 그렇죠. 인도양 서쪽에. 특히 동아프리카. 네. 저기 소말리아에 비 많이 왔겠네. 그러니까 2019년 10월부터 해서 케냐,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등등 동아프리카 그 일대에 무려 2달 동안 이례적인 수준의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사실 이런 폭우에 취약할 것 같아요. 취약하죠. 이게 이제 홍수가 되니까 3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고 300만 명? 예, 수백 명이 사망하고 이런 참사가 여기서도 벌어지게 하긴 거기 폭우가 안 오니까 뭐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진짜 방법 없을 거니까. 그렇죠. 아프리카의 사막 메뚜기는 이 습하고 축축한 환경에서 잘 왕성하게 번식하는 또 그런 특성이 있는데 이 폭우가 내리면서 습해지고 메뚜기 떼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갖춰진 것이죠. 너무 징그러나 저것들. 와. 저게 진짜 영상이에요? 네. 와, 얘는 태워야 된다. 얘는 태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얘는 왜 이렇게 번식을 잘해? 근데 메뚜기 떼 이 무서운 점이 뭐냐면 하루에 150km라는 이 엄청난 속도로 날아다니면서 모든 걸 다 초토화시킨다는 거. 에? 말도 안 돼. Can eat the same amount of food as the entire population of Kenya. 어? 어머. 너무 징그러워. 아우 소름 끼쳐. 와 진짜 재앙이다 이게. 와. 2019년 당시 아프리카에 등장했던 메뚜기 수가 무려 4천억 마리에 달했습니다. 4천억. 4천억이요? 4천억 마리. 아니 아프리카는 가뜩이나 기아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도 식량이 부족한 그런 지역에 메뚜기 떼 출몰이 재앙 그 자체였죠. 네, 소말리아나 에티오피아 이런 메뚜기 떼가 파괴한 농경지 면적만 해도 무려 축구장 10만 개 정도 크기였다고 합니다. 축구장 10만 이 개요? 숫자들은 네, 좀 안 와닿아요, 솔직히. 죄송한데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수온 2도 변화로 어쨌든 호주와 동아프리카를 초토화시켰는데 예. 거기서 이제 멈춘 거예요? 또 다른 피해가 또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안타깝게도 2019년 이후로도 또 다른 지역에 기록적인 홍수를 발생시킨 거죠. 그 지역이 어디였을까요? 또 온도 올라간 데 아닐까요? 어디지? 예, 우리가 사는 동아시아로 가게 됩니다. 아 동아시아까지. 그 재난의 시작은 2020년 5월 중국이었습니다. 당시 장시성, 안후이성, 후베이성 등 중국 중남부 일대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모든 게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아니 집이 그냥 막 떠내려가네. 네, 당시 그 수재민 규모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를 넘어설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의 수재민들이 생겼고요. 중국이 엄청난 수해를 겪던 7월 초에 중국을 괴롭히던 장마전선 일부가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일본? 네, 일본 남서부 지역인데요. 규슈 지방에 엄청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게 되고요. 하천 100여 개가 다 범람을 하고 축구장 2천여 개 넓이의 토지가 침수되고 피해가 아주 속출했습니다. 엄청났네. 그리고 이 동아시아 홍수의 마지막은 바로
바로 우리나라, 한국이었죠. 2020년 7월 중순 중국과 일본의 장마전선 일부가 한반도 쪽으로도 이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이 동시에 본격 장마권에 든 가운데 나라마다 집중호우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도양의 수온 상승이 원인인데요. 강남 물바다. 강남 물바다 되고 그때구나. 예, 장마 기간 동안 지역별로 최대 1000mm 넘는 비 이런 것들이 다 전국을 또 휩쓸고 장마 기간도 역대급이었는데요. 관측 역사상 최장 기간인 54일 장마를 우리나라에서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구 온난화가 되면은 막 건조해지고 뭐 더워진다고만 생각했는데 홍수까지 오는 거예요? 예, 이게 온도가 기온이 1도 올라가면은 수증기가 7%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러니까 점점 더 온난화가 되면서 습해지기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바다에서 계속 수증기가 증발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을 이렇게 담뿍 올려서 대륙에다가 쏘는 거네, 그냥 땅에다가. 그 문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규모의 홍수가 점점 더 자주, 더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야. 왜냐하면 지구의 온도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안정권이 아니잖아. 이거 안심할 수가 없잖아. 왜냐면 올해 한국도 막 그 홍수 엄청 나가지고 막 강남이 뭐 물에 잠겨서 막 천장 떨어지면서 막 물 쏟아지고. 그러니까 뭐 뉴스 보니까 차 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휴대폰 하면서 집에 못 가고 있는 사람도 보이고 차가 그냥 둥둥 막 떠다니고. 와, 아무튼 굉장히 심각했어요. 와. 그런데 사실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요? 아니요. 이제? 아니요. 저 없을 때 해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모르는 게 약이라고. 인도양을 비롯해서 이제 지구의 대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도양 말고도 지구에는 4개의 대양이 더 있죠. 그리고 이 5대양에서 지구온난화로 증가한 열이 어마어마하게 흡수가 되니까 전 세계 대양의 수온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다 관측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구에서 이만큼 이 바다, 대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바닷물의 수온이라는 거는 조금만 변해도 지구의 기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선생님, 이게 전 세계 이제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또 다른 이제 재앙, 기상 이변이 덮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급격하고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태풍입니다. 아, 태풍. 맞아요. 한국에 요즘 엄청 많이 오는 것 같아요. 9월 되면 태풍의 계절이어가지고 요새 너무 많아. 계속 와. 이 지도는 1945년부터 2006년까지 태풍이 발생한 위치를 나타낸 것인데요. 아니, 아시아가 엄청 영향을 많이 받네요. 네. 태풍은 발생한 지역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데 서태평양에서는 바로 태풍이라고 부르고요. 북대서양과 동태평양 이쪽에서는 우리가 허리케인이라고 부르죠. 맞아요, 허리케인. 허리케인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인도양과 남태평양 여기서는 우리가 사이클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이 열대성 저기압은 그 해수면 온도가 섭씨 26도보다도 높은 그런 따뜻한 바다에서 만들어지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바닷물 수온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열대성 저기압의 위력도 이례적으로 강한 막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 8월에 미국 허리케인 관측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동시에 2개의 허리케인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이 쌍둥이 허리케인이 미국을 덮치게 됐죠. My administration is also closely monitoring Hurricane Marco and Tropical Storm Laura. 뭐야? 어머, 저게 뭐야? 우와, 뭐야 이거? 태풍 진짜 무서워. 바람 너무 무서워. 이 사람.
시속 241km. 그냥 사람은 날아가겠네요. 그렇죠. 와. 우와. 로라가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하고 텍사스주를 강타를 하면서 무려 50만 명의 미국인이 피난을 가야 됐었고 80만 가구의 정전이 일어나면서 대규모 재해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 이렇게 된다고 전쟁터처럼 진짜. 너무 무섭네요. 하지만 이 쌍둥이 허리케인은 사실 맛보기에 불과한 것이었고요. 허리케인 로라와 마르코가 휩쓸고 간 다음에 더 무서운 상황이 이제 대서양에 펼쳐지게 됩니다. 보면 볼수록 당황스러워지는데. 뭐야, 잠깐만. 5개요? 너무 많은데? 예, 이게 2020년 9월 14일 찍은 위성 사진인데요. 쌍둥이 허리케인 발생한 지 보름도 안 된 시점인데 여러 개 허리케인이 동시에 다 미국으로 접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미국으로요? 이런 경우가 흔치 않죠. 없죠, 잘. 예. 당시에 이 대서양 상황이 여기저기서 이 만들어지는 이 허리케인들 때문에 아주 어지러웠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지금도 어지러워. 이 중에서 지금 새로 발생한 저 제일 왼쪽에 셀리라는 태풍 보이시죠? 셀리 들어봤어요. 예, 저 허리케인 셀리는 이제 시속 160km가 넘는 바람을 불고 있고 무려 1m에 달하는 이 물폭탄을 안고 미국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와. 그러니까 이 4개월 만에 내려야 될 비가 4시간 만에 4시간 만에 쏟아지니까 미국 남동부 그 플로리다주, 엘리바마주 이런 데는 다 쑥대밭이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미국을 덮쳤던 이 허리케인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 무려 11월까지 계속해서 강한 허리케인들이 연속해서 상륙을 하게 되죠. I don't know what the heck was it. Then I went out, then I see he fell on the top of my house. 그래서 2020년 대서양에서 발생한 열대성 저기압 수가 미국 관측사상 신기록을 세우게 되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런 전례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기후위기가 직면했다. 이렇게 이제 실감할 수가 있었죠. 요즘 뉴스를 보면 태풍 관련된 소식이 좀 유독 잦아진 것 같지 않아요? 예, 맞아요. 태풍은 아까 보셨지만 태평양에서 만들어지죠. 예, 태평양의 수온이 점점 상승을 하니까 태풍 쪽에서도 미국하고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수온 상승이 큰 원인이네요. 그렇습니다. 2019년에는 7개나 되는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했는데 이렇게 많은 태풍이 한반도에 오는 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거의 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진짜 문제가 있나 보다. 진짜 옛날에는 태풍 한번 오면 이제 끝이구나 하는데 요새는 태풍 지나가면 또 와. 또 와, 자꾸. 그렇죠. 이렇게 태풍이 점점 강력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기상청에서 새롭게 만든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예, 그게 뭘까요? 새로운 단어? 바로 태풍에다가 초강력이라는 새로운 등급을 하나 매기게 된 거죠. 옛날에 그냥 태풍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진짜 센 것들은 초강력 태풍이라고 맞아요. 뉴스에서 많이 봤어요. 예, 원래 이제 태풍의 강도를 우리나라에서는 중간 태풍, 강한 태풍, 매우 강한 태풍 뭐 이렇게 그 단계를 구분해 왔었는데요. 근데 최근 10년 동안 매우 강한 태풍이 전체의 절반이 넘으니까 아예 이거보다도 더 높은 새로운 등급을 만들어야 되겠다. 말만 들어도 무서운데요? 예, 그렇게 해서 초강력 등급을 하나 더 만들게 된 거죠. 2020년에. 와, 그러니까 초강력 태풍은 어느 정도에 강력한 거예요? 이 초강력보다 바로 아래인 이 매우 강한 태풍이라고만 해도 규현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죠. 예, 이게 커다란 바위가 다 날아다닐 수 있는 그 정도 강력한 바람이고요. 근데 초강력 등급은 그거보다도 더 강한 바람을 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기차도 탈선하고 집들 붕괴되고 이거 콘크리트 이런 건물도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기차도 탈선. 네. 그래서 이 초강력 등급을 새로 만든 그 2020년 후로
2년이 지난 올해 초강력 수준의 태풍이 바로 또 한국을 찾아왔죠. 아, 맞아요. 그게 바로 지난 8월 말에 부산을 스치면서 지나갔던 태풍 흰남노였습니다. 무서웠어요, 사실. 예. 역대급 위력의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49m로 태풍의 강도가 매우 강입니다. 태풍 흰남노는 이 태풍의 위력만큼이나 또 놀라운 점들이 있는데요. 이 태풍이 역사상 유례가 없는 돌연변이었다는 겁니다. 태풍도 완전 돌연변이가 돌연변입니다. 있어요? 예. 원래 아까 태풍은 열대 바다에서만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흰남노는 그런 법칙을 깨고 열대 바다가 아닌 그 북쪽에 온대 바다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온대 바다에서도 태풍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태풍 역사상 이게 유례가 없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너무 무서워. 근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또? 예, 지구 전체 기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다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자칫 인류 멸망 시나리오에 서막이 열릴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이제 북극 그러면은 이 지구의 가장 북쪽에 있는 그런 하얗게 돼 있는 아까 빙하 이런 것만 떠올리는데 북극을 이루는 거는 사실 빙하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북극은 이제 북극해라는 바다로 돼 있죠. 북극해에는 이제 거대한 해빙이 있고 북극해 해빙 외에도 옆에 있는 이제 가장 큰 섬, 그린란드, 그리고 미국의 알래스카, 러시아의 북부, 스발바르크 제도, 이 영역 전체를 우리가 북극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북극이 이제 지구의 이제 그 열 균형을 잡아주는 지역이니까 냉장고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아, 여기가 냉장고예요? 좋은 표현이구나. 기후 위기의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마치 냉장고 플러그를 뽑은 것처럼 북극권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너무 속상할 것 같아. 와, 아니 북극 아니잖아요 이거. 그냥 사막 아니에요? 갯벌이요? 교수님 다른 사진 같은데요? 영상 잘 못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스타워즈에서 나오는 장면. 이게 빙하였다고요? 20도? 목이 있다고? 거기에? 어머, 20도 말도 안 된다. 어쩜 좋아. 끝났다 우리. 아우 저 목이 진짜. 아니 이렇게 푸릇하고?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긁을 수도 없고 어떡해. 와. 얼음이 저렇게 다 없어졌다고요? 예, 북극 사과학이 아주 심각하죠. 이 북극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태양열이 상대적으로 덜 미치기 때문에 항상 낮은 기온을 유지했었고 이제 그 덕분에 북극해 바닷물이 얼어서 수온이 낮고 차갑고 얼어서 빙하가 되고 해빙이 만들어지고 그랬던 것인데요. 하지만 지구 온난화의 영향은 북극조차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북극권의 빙하가 얼마나 녹았는지 직접 확인해 볼까요? 아유,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같은 계절이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달라지는 효과는 빼고 해에 따른 변화만 나타낸 겁니다. 와. 하얀색이 거의 없는 건데요. 없어졌는데요? 아니 이건 다 녹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예, 이 북극해를 덮고 있던 해빙의 4분의 3이 다 사라진 상황이죠. 남은 부분이 얼마 없어요. 예, 북극권이라는 곳은 이제 지구상의 다른 곳들에 비해서
2배, 3배 빠른 속도로 지금 온난화가 진행되는 지역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2030년 정도만 돼도 북극권의 여름 해빙이 완전히 다 사라질 걸로. 완전히? 그렇게, 예, 완전히 사라지는 시점을 그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죠. 아, 큰일 났네 진짜.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곳이 지구 최대의 얼음 섬이라고 할 수 있는 아까 그 그린란드인데요. 그린란드 정상 같은 경우는 한여름인 7월 달이 돼도 최고 기온이 영하 10도를 안팎으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한여름에도 눈이 계속 내리는 이제 그런 곳인데요. 2021년에는 관측 사상 최초로 거기에 비가 내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눈 대신 비가. 3일 동안 내린 비의 양이 70억 톤에 달했다는데요. 이 얼음섬에 비가 내리면은 뭐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녹겠죠, 그럼. 예. 그렇죠. 그래서 당시 내렸던 비로 우리나라 면적의 약 20배에 해당하는 그 정도 면적에 달하는 얼음이 다 녹아내렸던 겁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에는 평균 기온이 섭씨 6도까지 그린란드에서도 올라가고 60만 톤에 가까운 얼음이 새로 또 녹아버린 겁니다. 이게 다 녹으면 뭐가 제일 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일단 북극권의 비가가 이 지구에 이렇게 내려쬐고 있는 이 태양열을 반사하는 역할을 일종의 반사판 역할을 해주거든요. 하얗잖아요. 하얘니까. 그래서 하얀색으로 비가로 덮여 있을 때는 태양빛을 많이 반사해 줬는데 이제 이게 녹으면서 그대로 흡수되는 겁니다. 그럼 더 빨리 녹겠네요. 그리고 빙하의 또 한 가지 역할은 얼음으로 바다를 덮어서 수증기 증발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북극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온난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점점 가속화될 일만 남았네요. 진짜 악순환. 예, 이렇게 북극권이 급속도로 더워지다 보면 인류가 어떤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가장 먼저 짚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북극권에 있는 영구 동토층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녹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영구 동토라 그러면은 계절이 바뀌어도, 그러니까 즉 여름이 돼도 잘 녹지 않고 영하로 계속 유지가 되면서 계속 얼어 있는 땅이거든요. 이게 지구 전체 육지 면적의 14%나 차지하는 넓은 영역인데, 그런데 현재 대기 중에 있는 그 탄소량의 2배가 넘는 1조 6천억 톤에 달하는 이 어마어마한 탄소가 영구 동토층 속에 저장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탄소가 다 빠져나가겠네요? 그렇죠. 아니 안 돼. 네. 녹으면 안 돼요. 녹으면 안 되죠. 이게 지금 엄청난 이 탄소가 대기 중으로 다 나오게 되면 온실효과가 더 가속화되고, 그러면 온난화는 더 빨라지는 그런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이 영구 동토는 그야말로 이 얼음 속에 있는 시한폭탄 같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교수님, 그 영구 동토층이 녹고 있다는 어떤 뭐 징후들이 있나요? 예, 그런 여러 징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2020년 6월에 세계에서 가장 추운 도시 중에 하나라고 알려진 북극권의 도시 러시아의 베르호얀스크. 이게 아무리 더운 여름이 돼도 평균 기온 20도를 안 넘던 그런 지역인데, 거기 기온이 무려 38도까지 치솟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시베리아에서는 150년 만에 닥친 고온, 가뭄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대형 산불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하고요. 시베리아의 산불이란 단어가 그죠.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불이 난다는 게 그죠, 맞아요. 이런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이 집안이 이제 불안정해지고 이 얼어있던 땅에서 그게 녹으니까 그 언 땅 위에 세워져 있던 광산, 공장, 뭐 송유관 시설 그러네. 이런 것들이 다 균열이 가고 있고요. 2019년에는 영구 동토층의 유류 저장고가 파열돼서 디젤 2만 톤이 유출되는 그런 사고도 발생했었습니다. 진짜 별의별의 일이 다 발생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던 것 중에 놀라웠던 게 있었어요. 2016년도 7월에 러시아 시베리아 이제 야말반도 쪽에서 약 2,300마리의 순록이 갑자기 이제 죽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바로 탄저균 때문이었어요. 탄저균? 어디서 온 거예요?
이 영구 동토에서 원래 이제 죽었던 순록들이 있었는데 그 순록들이 옛날에 탄저균 통해서 이제 죽었나 봐요. 그래서 그 탄저균이 영구 동토가 녹으면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감염이 되는 거죠. 빠져나와가지고. 그래서 이 순록들이 죽었다 하는데 영구 동토층 안에서 어떤 바이러스 있을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진짜 너무 무섭다고 하고 하는 수십만 년 동안 묻혀있던 몇백만 년 이상 있던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짜 약간 공포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시나리오들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급속도로 녹고 있는 빙하로 인해서 인류에게 닥친 위기는 또 있습니다. 예,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권의 변화가 그 지역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구에는 이 대기 순환에 따라서 다양한 바람이 곳곳에서 붑니다. 다양한 바람들이 부는데 그 바람에 따라 대기가 순환하면서 우리 매일매일 날씨도 변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중에서도 이제 북극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아주 강하게 부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트기류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제트기류는 이제 아주 높은 상공에서 가장 빠르고 강하게 부는 그런 바람인데 북극에 있는 차가운 대기하고 저위도에 있는 따뜻한 대기하고 사이를 이 제트기류가 흘러가면서 막아주고 있는 거죠. 일종의 바람 장막을 형성해 주는 건데 두 곳의 온도 차이로 이것을 유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극의 차가운 기온을 가두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이런 중위도에는 이런 차가운 냉기가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그런데 북극이 지금처럼 이렇게 더워지면 이 제트기류가 내려오나요? 아, 약해지고 그냥 들쑥날쑥해지는데요? 그렇죠. 예. 북극이 더워지니까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저렇게 구불구불하게 아래로 내려오게 된 거죠. 이 벨트가 풀리는 거네요. 진짜 전 세계 기후가 들쑥날쑥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위도에서 경험하지 않았던 그런 기후를 각종 기상이변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마치 재난 영화 한 장면 같은 상황들이 여기저기서 막 벌어졌는데 여름에 눈 올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특히 피해가 아주 컸던 곳이 미국 텍사스 주였습니다. 텍사스요? 원래 텍사스는 이제 한겨울이 1월에도 영상 10도 이상으로 더운데 막 산타 할아버지 다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따뜻한 지역으로 꼽히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런데 텍사스의 온도가 영하 20도 막 이렇게 영하 20도요? 네, 텍사스가 더 알라스카보다 더 추워지는 그런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미국 전역을 강타한 최악의 한파에 가장 큰 피해를 본 텍사스주에는 중대 재난이 선포됐습니다. 텍사스에 눈 온다고? 폭설. 사람들 놀랐겠다. 이야, 옷도 없겠네요? 어머, 왜? 어머. 갑자기? 아, 길이 얼어서. 우와. 우와. 고드름이에요? 우와. 그러니까 이게 경험하지 못했다 보니까. 아유. 설상가상으로 텍사스의 450만 가구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지면서 난방까지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렸던 겁니다. 옷도 없고 난방도 안 되니까 어떡하나. 주민들은 이제 전기가 끊겨 있는 동안에 장작을 만들어서 막 눈을 녹여서 식수도 만들고 그러면서 생존을 한 것이죠. 무슨 원시 시대로 돌아갔네요. 그렇지만 이제 곳곳에서 추위를 버티지 못하고 동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전기가 없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난방을 하려고 하다가 집에 불이 나가지고 죽거나 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거나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말도 안 돼요. 정말 이대로라면 정말 교수님 20년 안에 다 죽겠어요.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남쪽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그곳을 따라서 미국 남부지방에 위치한 그 텍사스까지 북극의 냉기가 내려오다 보니까 전례 없는 수준의 그런 한파가 들이닥치게 됩니다. 이 당시 텍사스는 그야말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렸던 겁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인류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계절이 예측되고 막 그래서 그랬던 건데 어떻게 살아? 거기 있는 동물들도 다 많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텍사스주에 불어닥친 한파가 지금 챔보 씨 이야기하신 것처럼 인명 피해로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네. 얼마나 추울까. 이미 죽은 거예요? 텍사스 앞바다가 원래 1년 내내 바닷물 수온이 높아서 이 따뜻한 바다를 좋아하는 거북이가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텍사스에 극한의 추위가 닥치니까 거북이들이 떼를 지어서 막 실시를 하게 된 겁니다. 기절했구나. 추위에 마비된 상태로 차가운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다가 이제 해안가에 다 밀려오게 됩니다. 와. 어떻게 따뜻하게 담요라도 덮어줘야 될 것 같아. 어쩜 좋아. 그래서 이 제트 기류가 아까 약해져서 미국에 이런 심각한 한파가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지구 안에서 열이 또 보존이 돼야 되니까 한쪽에서 극단적으로 추워졌다는 거는 다른 곳에서 극단적으로 또 더워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올해 7월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구 반대편인 유럽에서는 재앙적인 수준의 폭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네. 영국의 낮 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유럽의 폭염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선 47도가 넘는 기온에 1,100명이 숨졌습니다. 와. 어머.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이 원래 좀 더웠는데 그게 위로 쭉 올라온 느낌이네. 그리고 이 유럽을 괴롭힌 거는 폭염만이 아닙니다. 유럽에 500년 만에 역대급 가뭄이 찾아오게 됩니다. 강수량이 너무 극단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유럽의 3분의 2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게 됐는데요. 독일의 라인강이 바짝 말려서 바닥을 드러냈고 Beim Mais fehlt leider der Regen und somit ist der Mais sehr klein dieses Jahr und auch die Kolben sind sehr klein und somit fehlt uns bis zu 50% der Ernte. 프랑스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식수 공급도 제대로 안 되면서 트럭으로 물을 긴급 공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전역에서는 이제 물을 아끼라는 그런 각종 캠페인을 벌어지게 됐는데요. 또 영국에서 이제 호스로 정원에 물 주지 말라고 하거나 네덜란드에서는 샤워를 5분 이하로 해라 뭐 이런 캠페인도 진행을 했습니다. 교수님 아까 그 북극권의 빙하가 녹으면서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끝이었으면 좋겠거든요. 또 뭐가 있나요? 예,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녹아내린 빙하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문제. 사실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빙하는 이 그린란드하고 남극의 빙상이라는 형태로 있는데요. 문제는 이 얼음이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빠르게 녹고 있다는 거죠. 그린란드의 빙하는 하루 평균 60억 톤, 사흘간 180억 톤의 물로 변했습니다. 하루에? 아유. 쓰나미네. (7m) 상승? 얼음의 절대량이 많은 이 남극의 빙하가 인류 종말을 결정하는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남극 대륙의 98%가 평균 두께 2,000m가 넘는 빙하로 다 뒤덮여 있고요. 우와. 우와. 57m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남극 빙하가 녹아서 바다로 계속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상황이 생각보다 아주 심각합니다.
그 나사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2017년 한 해 동안에만 연간 2,520억 톤의 빙하가 여기서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올림픽 수영장으로 보면은 약 1,000만 개 이상 채울 수 있는 1,000만 개 이상이요. 예, 올림픽 수영장 1,000만 개 이상을 채울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남극에는 종말의 방아쇠를 당기는 빙하가 있는데 과학자들이 이거를 운명의 날 빙하, Doomsday Glacier 막 이렇게 부릅니다. 정식 이름은 스웨이치 빙하. 이 지금 스웨이치 빙하 상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 따뜻한 바닷물이 빙하의 아래쪽을 자꾸 파고 들어가면서 이거를 녹이고 있는데 이 현상이 계속되다 보면은 스웨이치 빙하가 어느 순간 와장창 무너질 수가 있고. 안 돼. 금가 있네. 금가 있어. 전체 남극 빙상의 어떤 그 코르크 마개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서 이 마개가 뽑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전 지구 평균 해수면을 아주 빠르게 단번에 상승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려하는 것이죠. 이야. 아직은 그 뭐 잠긴 나라는 없죠? 잠기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 현재요? 예. 바로 남태평양에 있는 여러 섬나라들. 예를 들면 몰디브만 해도 맞아. 국토 면적의 80%가 해발 1m 이하인 우와. 섬나라라서 해수면이 지금처럼 상승하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몰디브가 아예 지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와, 몇 년 안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그 남태평양의 투발루 같은 나라는 이미 지난 2000년도에 해수면 상승 때문에 공항이 있던 섬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기 이태리 베네치아도 좀 상승돼가지고 문제 생겼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뭐 지구촌 곳곳에서 이 해수면 상승 그런 피해들을 과거와 다르게 점점 더 자주 겪고 있는데요. 이런 나라에서는 이게 생존을 위협하는 긴급한 문제이다 보니까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세계에 알리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바닷속에서 뭐 하는 거지? 몰디브 대통령하고 정부 인사들이 2020년도에 바닷속에서 같이 내각 회의를 하는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찍어서 사람들에게 알린 건데요. 사진에서 지금 서명하고 있는 저 서류가 국제사회가 이 기후 위기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것을 촉구하는 그런 성명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은 머지않아서 우리 모두가 이런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거를 암시하려고 이런 퍼포먼스를 벌인 겁니다. 근데 이 해수면 상승은 이 몇몇 섬나라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다와 접해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도시들이 다 잠재적으로 지금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최소 1억 명 이상이 이 해수면 상승 영향을 곧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잠도군요. 우와. 우와. 에? 전부 파라솔로나도? 아이가 없어지네.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와, 부산이 이렇게 된다고? 공항도 못 쓰겠네요 이제. 공항 못 쓰네. 서해 쪽에. 지금의 속도로 보면 저게 한 몇 년 뒤
전 지구 평균 해수면이 올라가는 속도는 1년에 3mm 정도씩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이 해수면 상승 속도가 과거에 비해서는 몇 배나 빨라진 것이죠. 이게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앞으로 어느 정도 속도로 올라갈지 이 전망도 여러 가지로 엇갈립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로 계속 이게 진행이 되면은 한 80년 정도 지났을 때, 그러니까 2100년 정도가 되면은 해수면이 한 1.1m 올라가겠다. 그 정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보수적인 전망입니다. 보수적인 거라고요? 이거는 평균 해수면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그거보다 더 빨리 올라가는 것도 있고, 예, 거기에서부터 다시 태풍 같은 게 오면서 해일이 거기서부터 더 올라가니까 이 침수 피해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거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거 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지금 암 말기다, 이거 복구 안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떡해요? 네, 지구 종말 시나리오는 이제 지구 온도가 지금 1.1도 올랐다고 했잖아요. 예, 2도를 넘어서 3도, 4도 이 속도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계속 내보내면 수십 년 안에 2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황은 그 다음부터는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무서운 사실은 이미 1.1도 올랐는데 앞으로 10년 안에 0.4도가 더 올라가서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올라가는 그 상황은 우리가 아무리 지금부터 노력을 해도 막기가 어렵다는 그런 전망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지구온난화 수준을 막아야 되는 그 최후의 보루, 저지선이 1.5도, 2도 이제 그 사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미래가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다.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탄소의 약 4분의 1 정도를 흡수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다가 만약 이런 기능을 하지 않았다면 지구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뜨겁고 기후위기는 더 심각하게 인류를 위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가 산소를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산소가 나오죠. 전체 지구에서 아마존 열대우림이 만든 산소는 약 20% 정도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다는 얼마만큼의 산소를 만들어낼까요? 80%네요. 20%. 40%? 절반 이상? 맞습니다. 네. 바다가 만들어내는 산소는 지구에 있는 산소의 최소 50% 이상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와. 지금 우리가 숨쉬는 이 산소의 반 이상은 바다에서부터 왔다. 할 때마다 바다에 되게 감사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아니 그럼 바다가 진짜 지구의 허파인 거네요. 그렇죠. 진정한 지구의 허파는 사실 바다였던 것이죠. 바다는 이렇게 산소와 함께 다양한 먹거리까지 제공을 하면서 인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거는 어디까지나 바다가 건강할 때, 바다가 건강하게 생태계의 건강을 유지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오염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다는 또다시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네, 20세기 중반 이제 인류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대량 생산을 하고 더불어서 이 소비 혁명이 이때 시작이 되죠. 공장 대량 생산의 시대. 뭐 소비 문화가 그죠, 어마어마하게 포드. 발달했잖아요. 모던 타임즈 아니에요? 맞아요. 모던 타임즈 진짜. 뭐 그때는 환경 걱정이나 생각 아예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장은 진짜 이때는 혁신이었죠. 혁신이었죠, 완전. 그쵸, 컨베이어 벨트 나오고. 자동차를 비롯해서 각종 전자제품과 생필품, 또 음식까지 이 모든 게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어졌고 각종 광고가 소비를 점점 부추기면서 사람들은 이전보다 손쉽게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치, 이런 마트는 옛날에 없었으니까. 그냥 계속 쓰고 버리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골칫거리로 떠오르는데 우리가 바다를 더 위협하고 바다를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또 새로운 물건이 등장했다는 건데요.
사실 플라스틱은 20세기 초에 처음 발명이 됐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된 거는 2차 대전 때 이제 장화나 이제 전선 피복 이런 거 만들면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 즈음부터 이제 비닐, 페트병 그리고 이제 음식 포장 등에 사용되는 다양한 플라스틱 재료들이 줄줄이 발명이 되면서 1950년대가 되면은 플라스틱 전성기에 이르게 되죠. Saran wrap. That's right. There's nothing like Saran wrap. It's the crystal clear plastic that lets you see everything you wrap. Band-Aid plastic strip. And the Band-Aid plastic strip never comes loose. 그 후에 이제 플라스틱 사용량은 엄청나게 늘어나갔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1950년대부터 2015년까지 약 70여 년 동안 생산됐던 플라스틱이 총 83억 톤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현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과 가축 이런 동물들을 다 합한 총 질량이 약 40억 톤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생산량이 그거보다도 2배 이상 더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현재 지구가 플라스틱으로 덮여 있는 상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겁니다. 그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플라스틱은. 예,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플라스틱 중에 상당량은 또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교수님 그러면 이때까지 바다에 뭐 산업 폐수, 뭐 핵 폐기물, 각종 쓰레기가 다 버려진 건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규제를 안 했던 거예요? 규제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예, 그동안 바다에 마구잡이로 버린 이런 온갖 폐기물들이 바다를 오염시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1969년에 유럽 발트해에서 발암 물질인 비소 함량이 비정상적으로 아주 높게 이렇게 검출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미국에서는 오염된 강에서 거대한 화재 사건이 이제 연달아 일어나면서 인간이 이렇게 자연을 망가뜨리고 결국 인간에게 다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는 그런 계기들이 됐는데요. 그래서 1972년 드디어 해양 오염에 관한 최초의 국제 협약인 런던 협약이 이제 체결이 됩니다. 체약 당사국은 개별적으로 또한 집단적으로 해양 환경의 모든 오염원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를 촉진하여야 하며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서약한다. 이 협약에는 이제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그리고 총 87개국이 참여해서 바다를 보호하는 일에 동의한 것이죠. 이제 드디어 해양 오염을 막아보자 이런 결의를 다진 거네요. 첫 발걸음 같은 느낌 좀 들어요. 예, 특히 이 협약에서는 이제 쓰레기뿐만 아니라 그 유독성이 강한 수, 또 카드뮴, 원유 그리고 핵 폐기물 이런 것들 다 바다에 버릴 수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 다행이다 그래도. 하지만 이 협약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 강제성. 예, 그러니까 이 협약의 문제가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규정을 위반해서 바다에 유독성 물질, 뭐 폐기물 이런 거 버려도 국제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처벌해야 될지 폐기물을 버렸을 때 그런 규정 같은 것들이 마련돼 있지 않으니까 선언문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우리 그렇게 합시다. 뭐 이 정도. 네. 그래서 런던 협약 이후에도 바다를 쓰레기 처리장으로 이용하는 일이 줄지가 않았고 결국 1996년에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런던 의정서가 이제 새롭게 채택됐지만 여전히 이제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폐수와 폐기물 이런 것들이 바다로 계속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다에 버릴 생각을 했죠. 네, 또 심각한 위기가 있는데 바로 바다의 산성화를 부추긴다고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이렇게 햇빛으로 쬐면 화학적으로 여러 물질로 분해가 됩니다. 이때 이산화탄소도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바다를 산성화시키는 데 더 기여를 하는 것이죠. 그러지 마. 그리고 현재 전 세계 바다는
이 산도 pH가 0.01 정도 낮아졌습니다. 별 차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예, 0.01. 이 단지 0.01의 이 산도 변화가 작은 것 같지만 과거에 수십만 년 동안 못 보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산도가 낮아지는 변화고요. 그런 변화 때문에 세계 최대의 산호초지대라고 알려진 이 호주의 그레이프 베리어 리프. 이게 여기가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죽음의 바다로 불릴 정도로 충격적인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와 뭐야 진짜 그냥 뭐 동물뼈 같은데요 산호가 같지 않고. 왜 이렇게 된 거야 또. 생명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와 비극이다 진짜. 이것을 이제 백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바다의 환경이 바뀌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산호 밖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입니다. 너무 가슴 아프네요. 그리고 백화될 시간이 길어지면 산호가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되죠. 문제는 이 호주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 갈수록 이런 백화 현상이 아주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지난 2022년 이곳에 무려 90%에 가까운 이 산호지대에서 다 백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산호가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 바다의 산성화랑 연관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원래 산호는 바닷속의 탄산을 이용해서 단단한 석회 골격을 만드는데요. 산도가 변하면서 골격이 서서히 약해지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근데 바다 산성화로 인한 이 산호의 피해는 단순히 이 산호 군락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흔히 이 산호초 군락을 바다의 아파트라고 부르는데요. 전체 해양 생물의 무려 25%에 달하는 많은 해양 생물들이 여기에 살고 있는 서식지를 제공해 줍니다. 25%나 네. 생명들이 거기 산다고요? 네, 바다의 아파트입니다. 진짜 아파트라는 네. 말 너무 많네요. 그래서 아파트구나. 그래서 이 대규모로 산호가 이렇게 사라진다는 거는 여기에 연계되어 있는 무수히 많은 바다 생명들이 같이 사라진다는 뜻이죠. 지상이나 바다나 부동산이 문제네요. 네, 그렇다면은 이 산호를 죽이는 거는 이 바다 산성화밖에 없을까요? 뭐 인간이 또 뭔 짓을 하겠죠, 뭐. 예, 산호는 이제 아주 민감한 생물이다 보니까 오염 물질에도 아주 취약합니다. 아, 오염 물질.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태국에서 바닷속 산호가 병에 걸리니까 관광 도시인 파타야 인근 해안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 산호에 해를 끼치는 화학 물질들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맞아. 네, 그래서 물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선크림 바르는 것을 아예 금지해 버린 것이죠. 근데 이런 방법들이 뭐 효과가 있었습니까? 예, 사실 이미 산호의 감소 추세는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세대로 가면은 앞으로 30년 안에 전 세계 대부분의 산호는 다 사라질 것이다. 최근 산호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2050년에는 전 세계 산호의 10%도 채 남지 않을 것이란 경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산호의 죽음은 바다의 변화를 알리는 예고편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야, 무섭다, 무서워.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져 왔던 이 바다 생태계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또 치명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 때문인데요. 바다에 어떤 변화? 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나요? 네, 맞습니다. 바다의 수온이 올라가는 이 온난화, 바닷물도 온난화되는 이 부분이 문제인데요. 1초에 4-5개 정도의 원자폭탄이 터지고 있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의 열이 흡수됐고 지금껏 지구에서 발생하는 열을 대부분 바다가 감당해 왔던 겁니다. 하지만 이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서 그 양을 더 감당하기가 어려워지게 이렇게 되자 바다의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자꾸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해역에서는 바닷물의 수온이 아주 극단적으로 높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해양 열파라고 부릅니다. 해양 열파. 예, 해양 열파는 이제 바다에서 일어나는 폭염과 비슷한 것인데 길게는 몇 달 동안 바다에 이상적인 고온 현상이 유지되는 겁니다.
특히 이 해양 열파 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났던 곳이 바로 2015년 북태평양이었습니다. 뭐야, 불타고 있는데? 우와, 새빨갛네. 이 사진이 이제 2015년 5월 달에 월 평균 해수면 온도 분포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빨간색의 온도가 높아진 곳인데 일부 해역에서는 이 바다의 수온이 최대 6도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바닷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막 약간 끓겠는데? 물고기들 미치죠. 생물들도 살아가기 힘들고. 맞아요. 온도에 따라 다르지만 이 2015년에 발생했던 이 해양 열파는 이 북태평양 해양 생태계를 거의 초토화시키다시피 아주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 바다 표면이 비정상적으로 이제 따뜻해져서 수온이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이제 밀도가 낮아지면서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층에 잘 떠 있죠. 그럼 이 바다 아래에 차가운 물은 무거워서 가라앉아 있는데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잘 섞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 차가운 물이 가지고 있던 영양분이 있는데 그 영양분이 바다 표면 가까이 올라오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안 섞이니까. 그 결과 이 바다 표면에 이 플랑크톤이나 크릴 같은 이런 먹이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걸 먹고 사는 물고기 또 그다음에 그런 동물들이 차례대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런 문제가 있구나. 실제로 2015년 당시에 이 태평양 연안을 따라서 수십만 마리의 바다새와 바다사자들이 먹이를 못 구해서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캐나다 그 서쪽 밴쿠버 근처에 2021년 7월 달 해양 열파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홍합 있잖아요. 자, 한 10억 마리까지 다 죽어버렸습니다. 물 온도가 거의 뭐 40 몇 도까지 올라가지고 그래서 이 홍합 거의 삶은 것처럼. 와. 네. 좀 그런 물이 큰 40 몇 도까지 올라갔다고요? 예. 10억 말이 안 된다. 저 어떻게... 그때 바로 연어도 피해 엄청 컸었거든요. 연어도 아시다시피 원래 바다에 있다가 또 강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강으로 거슬러 올라온 이제 연어들 모습 보면 충격적이에요. 왜요? 일단 연어들이 화상 입어가지고 그 병에 걸려서 피부가 완전 망가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살이 저렇게 병이 사람 화상이. 와. 어떡해. 아니 얼마나 뜨거우면. 심지어 누구한테 화상을. 뜯어 먹혔는데? 그렇죠. 아니 얼마나 뜨거우면 저렇게 된 거야. 문제는 최근 10년 동안 전 세계 바다에서 발생한 해양 열파 횟수만 총 170번이 넘을 정도였습니다. 교수님, 이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있으면 한국 바다의 수온도 좀 걱정이 되는데 뭐 어떤 상황이에요? 네,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수온 상승은 전 세계 평균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68년부터 지난 50여 년간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평균 수온이 약 1.35도 정도 상승했는데요. 와. 이 제주도의 경우에는 겨울바다 수온이 지난 36년 동안 무려 3.6도가 올랐습니다. 이건 제주 바다가 아열대 바다처럼 완전히 변해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릴 때는 풀도 많고 모든 바다가 살아있어서 감태도 많이 오고 뭐 소라도 많고 물건이라는 건 하나도 없고 바다가 이 백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요즘은 바닥에 아무것도 없어. 풀에 난 거. 바다가 해요. 다 늙으면 다 썩으면 바다가 다 썩으면.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바닷물의 온도가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와. 에? 와. 어머, 어떻게 어딨어? 돌만 남았어? 아열대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와 산호, 해조류가 제주뿐 아니라 동해까지 올라와 정착을 하고 있는데요. 백바다. 아유, 백바다 됐다는 말. 뭐 와닿네요, 엄청. 무섭다. 진짜 이상하다.
예, 이렇게 수온이 이제 극단적으로 높아지다 보니까 바다 환경과 생태계가 급격하게 변하는 걸 막기 위해서 바다의 열을 좀 식혀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텐데요. 진짜 어떻게 안 되나? 바로 이럴 때 이제 바다의 온도를 낮추는 것에 크게 기여하는 소중한 동물이 있습니다. 고래? 네, 혜석 씨 정답입니다. 바로 고래입니다. 고래가 네. 고래? 예, 고래가 이 지방과 단백질이 많다 보니까 숨을 쉴 때마다 몸속에 탄소를 많이 저장합니다. 거대한 덩치와 이 긴 수명 때문에 고래 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탄소 저장고가 되는 그런 것이죠. 일반적으로 고래 한 마리가 평생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는 무려 33톤이라고 하는 보고가 있는데요. 13톤? 예, 고래가 나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셈입니다. 오, 지구 환경 지킴이네요. 그럼 고래를 좀 많이 번식하게 해야겠는데요. 네.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이제 몸에 저장한 이런 고래가 죽고 나면은 바다 저 밑바닥에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탄소가 수백 년 이상 바다 밖으로 배출될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전 세계 고래 숫자가 지난 100여 년 사이에 급격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지 마. 약 100년 전까지만 해도 고래의 개체 수는 무려 400에서 500만 마리에 달했었는데 이 정도 숫자면 한 해에 약 2억 2천만 톤의 탄소를 흡수해서 해저로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현재 한국이 연간 온실가스 배출하고 있는 양의 약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죠. 하지만 고래는 현재 그 숫자가 감소하면서 2019년 기준으로 약 130만 마리 정도가 있다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래가 크게 줄어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폭염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고래를 사냥한 결과 고래의 다수종이 멸종 위기에 지금 처했을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고래를 왜 잡는 거야? 고래가 이 너무 빠른 속도로 줄어드니까 고래를 보호하려고 1986년에 전 세계적으로 상업용 포경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일본이 상업적인 목적의 고래잡이를 재개하면서 개체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일부 고래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할 거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쌍해. 여기는 유럽인데 정통적으로 하는 곳이거든요. 전통 백두 전통이야. 진짜 못 보겠죠. 진짜 너무 화난다. 와, 피바다네 완전. 완전 피가 됐죠. 뭐하는 짓이야 이거. 이렇게 폭염으로 크게 줄어든 고래는 바다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개체 수가 더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래는 크릴새우나 플랑크톤 같은 이런 작은 물고기들을 먹이로 삼는데 수온이 높아지면서 생명체들이 자꾸 감소하니까 고래의 먹이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고래들이 먹이를 찾아서 육지 인근에 몰려들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육지 인근 바다에는 여러 가지 해양 쓰레기들이 많이 떠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온갖 어업 쓰레기에 걸리거나 또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너무 불쌍해.
한 연구에 따르면 이 해양 열파가 발생했던 2015년에 이런 식으로 피해를 입은 고래가 무려 550% 증가했다고 합니다. 5배 이상 증가한 것이죠. 그중에서도 작년 2022년에 저기 그 캐나다 해안에서는 거의 죽고 가는 이제 그 향유 고래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고기 안에서 플라스틱 150kg였습니다. 결국 지구에서 온도가 자꾸 높아지는 온난화가 진행될수록 전 지구적으로 고래가 더 많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높아진 바닷물 온도가 이렇게 바다 환경을 완전히 뒤바꿔 놓고 생태계를 위협하는 중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 치명적인 문제가 현재 바다에서 대규모로 발생하는데 그건 바로 바다 속에 있는 바닷물의 산소가 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산소도. 바닷물 속에는 이 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도 있는데 수온이 높아지면 이 녹아있는 산소 양이 적어지게 됩니다. 왜요? 보통 우리가 냉장고에서 꺼낸 그 시원한 사이다를 밖에 놔두면은 미지근해지면서 금방 탄산이 빠져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같은 원리로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이 물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산소 양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거 진짜 충격이었어. 끔찍하다. 물고기들 대부분 산소가 줄어드니까 결국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벌써부터 산소 부족으로 이렇게 죽으면 어떡해? 그래서 이렇게 산소가 줄어든 바다를 죽음의 바다, 데드존이라고 부르는데요. 1960년대에는 데드존이 한 45군데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2022년에는 전 세계 바다에 무려 700여 곳이 다 산소가 부족한 죽음의 바다로 돌변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죠. 죽음의 바다. 아직 파악하지 못한 데드존 수까지 합치면은 아마도 최대 1000곳 이상의 바다가 생명체가 살기 힘든 그런 죽음의 바다로 변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지구적인 바다에서 생명체가 점점 살 곳을 잃고 이렇게 내몰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생명이 사라진 바다는 결국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지구 환경이 망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3년, 지금 이대로 바다를 방치하면 인류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결말을 맞게 될 겁니다. Numbers of monkeypox, the monkeypox virus. Monkeypox that is troubling the European nations, along with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원숭이? 저 요즘 그건데? 요새 아프리카에서 엄청 맞아요. 오, 뭐야? 오! 전 세계를 감염병 공포에 떨게 한 코로나19도 모자라 또 한 번 팬데믹에 대한 두려움을 낳게 한 감염병인데요. 바로 원숭이 두창에 걸린 환자의 모습입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원숭이 두창은 최근 일주 사이에 세계 15개 나라에서 벌써 50개국 이상에서 엄청 많이 퍼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도 퍼지고 있어요. 원숭이 두창의 확진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국내에서 원숭이 두창 첫 환자 발생을 확인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여 이게 우리나라에 왔다고? 네, 우리나라에도 확진자 어머나. 생겼어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I have decided that the global monkeypox outbreak represents a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아이고. 요즘 뉴스에서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나 처음 들어요 오늘. 아 처음 들어보세요? 이게 환자가 지금 환자가 있어요. 처음 들어. 지금 영상에 보셨듯이 수포로 뒤덮인 온몸, 원숭이 두창이란 낯선 이름. 게다가 지난 6월 22일 국내에서 확진자까지 나오면서 일상을 위협하는 감염병의 공포에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도 그렇고 원숭이 두창도 그렇고 두 가지의 바이러스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동물에서 왔다? 정답입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오늘? 정확하게 맞춰주셨는데요. 동물 유래의 바이러스. 이거를 이제 학술적인 용어로 하면 인수공통 전염병, 인수공통 감염병이라는 겁니다. 인수공통? 인수공통 감염. 수학 그거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뭐예요 그게? 인수, 인, 사람인, 수, 동물 수. 단순하게. 여러분도 혹시 종의 장벽이라는 말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종의 장벽. 종, 스피시스. 사람과 동물, 종이 다르잖아요. 종류가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동물과 사람 사이에는 장벽이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어서 동물의 질병이 사람한테 넘어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돼지의 전염병도 인간에게 넘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없는 야생동물한테도 넘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으로. 근데 동물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으로 전파될 경우에는 굉장히 더 치명적일 수도 있는데 그럼 뭐 돌연변이가 생기나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게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사람으로 넘어와서 치명성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바이러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가요? 바이러스의 특징. 숙주가 있어야 돼요. 오늘 굉장히 전부 공부하고 오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좋은 숙주가 되겠어요. 왜? 지금까지 어떠한 동물도 이렇게 지구상에 70억 이상 이렇게 대규모로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살기도 하고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좋은 숙주고 어떤 동물의 몸속에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들이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다 미지의 영역이죠. 언제든지 새로운 바이러스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인수공통 감염병에 노출이 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분명한 거는 현재도 또 앞으로도 인수공통 감염병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고요. 더 무서운 거는 2070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50년 동안 이러한 감염병이 15,000건 이상이 나타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이제는 뭐 종의 장벽의 의미가 없네요. 그렇죠. 코로나 같은 게 15,000개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인수공통 감염병의 시대를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코로나19도 사실 시작으로 지목된 게 박쥐라고 저희가 다들 알고 있는데 이 박쥐한테서 이런 감염병들이 특히나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박쥐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박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재미있고 복잡한 동물입니다. 쟤네가 참 희한한 게 지들은 바이러스 안 옮는데. 굉장히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박쥐에 대해서. 한때 팠던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배트맨? 배트맨 때문에 박쥐를 여러 번 팠었어요. 박쥐 같은 놈 하잖아요. 그거랑은 좀 다른 개념.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박쥐는 포유류죠. 포유류고 극지방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이 박쥐의 종류만 해도 알려져 있는 것만 1,200종이더라고요. 1,200종. 굉장히 다양하고 그 수도 많고. 그러면 지금부터 박쥐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 잠깐 영상 확인해 보고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많다고 박쥐가? 너무 무섭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희귀 박쥐 중에 하나인 황금볕 과일박쥐라고 합니다.
너무 커. 웨지 뭐 아니, 왜 옆에 있어? 1.7m 맞아요. 우와, 너무 커. 오 이거 진짜 사람을 잡아요. 네, 이런 박쥐도. 우와. 진짜 크죠? 드라큘라. 우와. 진짜 크죠? 와, 저건 진짜 사람 같다 그냥. 이거 만약에 길거리 가다가 이런 거 보면 거의 심장마비 올 것 같지 않아요? 깜짝 놀랐죠. 도망가죠. 와, 지금 저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큰 박쥐 말고 작은 박쥐도 한번 사진으로 확인해 볼까요? 네. 진짜 조그매.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다는데 세계에서 가장 작은 포유류로 등재된 뒤형벌 박쥐라고 합니다. 네. 또 이제 사진 보신 것처럼 코가 이제 잘 튀어나와 있는 것도 있고. 코가 튀어나왔죠. 돼지코 모양이라서 키티 돼지코 박쥐라고도 불려요. 키티. 그러니까 쟤네가 바이러스만 안 갖고 있으면 참 인간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귀여운 동물인데 해충 먹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원래 모기 네. 막 이런 것도 잡아먹고. 그렇죠. 생태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박쥐가 잡아먹는 모기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온몸에 너무 바이러스를 달고 있어서. 맞습니다. 박쥐는 얘기한 대로 굉장히 다양한 바이러스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바이러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저장고라고도 불리긴 해요. 근데 박쥐들이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체온이 굉장히 높습니다. 체온이 굉장히 높으니까 맞아.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별로 영향을 안 받고요. 박쥐는 본인들의 면역 체계가 굉장히 특이해요. 가지고 있는데 병은 유발하지 않는. 그러나 박쥐의 특성상 먼 거리를 비행을 하거든요. 굉장히 먼 거리를 날아다니니까 얘네들이 널리 이런 널리 전파. 다른 동물에게 전파할 수 있는 이런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하나의 사실은 박쥐가 범인, 박쥐한테 모든 거를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지적했지만 박쥐는 생태계에서 상당히 이로운 활동을 많이 하고 그 꽃을 피우게 하고 해충을 잡아먹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야생에서 살아야 될 박쥐가 살 곳을 점점 잃어버리게 하니까 불도저가 밀림을 밀고 들어가면서 자꾸 개발을 하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던 숲이 파괴가 되니까 이렇게 살 곳을 잃어버린 박쥐가 자꾸 사람 쪽으로 접근하게 된 것이 바이러스가 우리가 가까워지게 된 그런 영향이 된 겁니다. 게다가 이 바이러스는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서 얼굴을 바꿔서 예상치 못한 시기에 또 나타나는데 국내에서도 결국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처음 나왔습니다. BA.2.75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예전에 오미크론 처음 들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 오미크론이 계속 변이해서 돌연변이가 또 지금 계속 돌고 있어요. 돌연변이가 언제 끝이 날지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저도 예측이 불가할 정도로 그래서 긴장해야 되는 타이밍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불행한 사실은 코로나19 이후에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수공통 감염병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궁금해요. 인수공통 감염병이 사라지는 건 모든 숙주가 없어지면 없어지겠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하나 보실까요? 이런 그림을 뭐라고 그러죠? 이거 그 머그샷. 머그샷, 그렇죠. 범죄자들, 범인들을 데려다가 놓고 찍는 건데 뒤에 보시면은 좀 눈썰미가 있으신 분은 눈치챘을 거예요. 뒤에 이거 뭐예요? 세포,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모양이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미 동물들에서는 굉장히 흔한 바이러스였다. 돼지에도 있고 박쥐, 밍크, 고양이 다 코로나를 갖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런 인수공통 감염병의 모든 원인에는 바로 뭔가요? 인간이 있네요. 바로 인간입니다. 바로 인간이 있다는 거고요. 인수공통 감염병은 우리 인간이 오로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동물을 잡고 죽이고 또 그들의 생태계를 훼손하면서 벌어진 일이죠. 바이러스의 전파자가 된 박쥐만 보더라도 인간이 무분별한 개발로 박쥐의 서식지를 파괴하면서 오명을 쓰게 된 거고, 그리고 인간이 유발한 기후변화 역시도 인수공통 감염병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요,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 상승할 경우에 2070년이 되면 15,000종 이상의 새로운 종간 전파 바이러스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데이비드 콰먼이라고 하는 미국의 과학 저술가가 그 인수공통 감염병이라는 책에서 마지막 챕터에 남긴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앞으로 코비드-19과 같은 새로운 감염병이 계속해서 다가올 것인데 저도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말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